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가족이거나 아이들의 부모이거나 혹은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죠.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듯한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도, 그렇다고 끝없이 싸우지도 않으면서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중도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거룩한 나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를 함께 양육해야 하는 전 배우자, 연을 끊을 수 없는 가족, 혹은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직장의 상사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 반응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억눌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분노 폭발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의 잔인한 공격 방식과 끝없이 반복되는 똑같은 논쟁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해도 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고 내면으로 밀어넣는 행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명확히 알고 그들의 행동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해도 이 과정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동이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마비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무력감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시스템이 과부하되어 셧다운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여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는 길을 택합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현실과 약간 분리된 듯한 해리 상태에 빠진 채로 관계를 그저 버텨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수치심과 자책감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한 사람이 관계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는 비극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붕괴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관계를 떠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전략적 거리두기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감각과 붕괴의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부터 안전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학대적이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해로운 관계에 처음 놓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특히 신체적인 위협이 없는 관계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왜곡되는 것에 맞서 싸우고 부당한 비난과 모욕에 항의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아주 건강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트라우마 본딩이 형성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더욱 교묘하고 빈번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한 애착과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 자체가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문제의 일부라고, 공범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자신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싸움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 아니라 그저 트라우마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본질, 즉 나르시시즘이나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감각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한 붕괴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극심한 무기력증, 뭘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체념,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듯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붕괴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춥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도 남아있지 않죠. 삶의 의미 있는 활동이나 목적의식을 모두 상실한 채 완전한 심리적 패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그리고 저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상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 붕괴의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깊은 붕괴에 빠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해로운 관계를 당장 떠날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거리두기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를 무감각과 붕괴의 상태로 되돌려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어렵고도 중요한 중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해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이고 해로운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에 대한 나의 반응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의존적인 사람이야, 또는 나는 독이 되는 사람만 끌어당기나 바라는 섣부른 꼬리표를 붙이지 마세요. 당신이 그 관계에 계속 얽매여 있고 그로 인해 때로는 스스로도 싫어하는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신 내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는지를, 안전하게 애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파편화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미친 사랑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이성적인 집착이 아닙니다. 단지 안전하지 않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생존을 위한 애착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이러한 일관된 인식이 당신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를 이 관계의 공범으로 여기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지지해줄 안전하고 공감적이며 일관되게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고립되었거나 그런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랐다면 이런 지지 세력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많은 친구들을 잃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너무나 큰 수치심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해로운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는 오직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관계적 공간과 애착이 다시 안전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와 계속해서 접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당신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만남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마치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행 가방을 싸는 것처럼요. 만나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절대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여기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리거나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세요. 둘째, 당신이 왜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어쩌면 당신이 정말 아끼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세상을 온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공동 양육의 의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금의 직장이 생존에 꼭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만남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봐주십시오. 당신은 분명 지치고 기력이 소진된 상태일 겁니다. 가능하다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거나 하루 중 잠시라도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 고조되었던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이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상황을 명확하게 보도록 도와주어 우리가 붕괴되거나 이 비정상적인 만남을 일상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원래 인생이란 다 이런 거야라며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계속 교류하면서 무감각이나 붕괴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 생존자에게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습니다. 현실적인 인식, 있는 그대로의 수용, 일관된 자기서사, 자책하지 않기,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지지 자원의 확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을 그 거친 급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줄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급류와 붕괴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네, 그들과의 만남 후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를 위해 찾아야 할 수많은 중도의 길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도 당신 자신만의 온전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